자, 이번 시간은 이제 무차별 곡선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경제 이론을 설명하면서도 가장 어떤 기초적인 이론이 바로 무차별 곡선 이론이거든요. 먼저 그 소비자 선호책의 기본 가정이 나와 있어요. 이쪽 파트는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이제 무차별 곡선 정의를 한번 볼게요. 소비자에게 동일한 효용을 주는 두 재화의 조합점을 연결한 곡선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 약간 뭐 생소한 개념이지만 이거예요. 소비자에게 동일한 효용을 주는 두 재화의 조합점을 연결한 곡선이니까 어느 소비점에서나 효용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효용에 있어서 차별이 없다.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무차별 곡선을 5글자로 얘기해라. 뭐라고요? 동일한 효용이 되는 거예요. 무차별 곡선 5글자로 뭐라고요? 동일한 효용. 무차별 곡선 5글자로 무차별 곡선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동일한 효용이라고 답하시라고요. 그러면 효용함수가 우리가 등장을 했었잖아요.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재화를 소비를 해서 효용을 느낀다. 근데 이 효용함수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무차별 곡선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좀 3차원 공간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고 이거 y가 있고 이렇게 있고 x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쪽이 x가 사과가 되고 이쪽 y 배, 그다음에 이쪽은 효용 이렇게 된다고요. 효용. 그래서 이렇게 갈수록 사과의 개수가 늘어나고 사과의 소비량이 늘어나고 배의 소비량이 늘어나고 효용이 증가를 해요. 그러면 사과 0, 배 0, 효용도 0이겠죠. 0이 딱 꽂힐 것이고 사과 하나, 배 하나 이렇게 구입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바닥에 좌표가 찍히겠죠. 이제 이때부터 뭔가 이제 이 높이가 효용이니까 이 효용이 생기는 거고, 재화를 더 구입하게 되면 효용이 더 커지겠죠. 이런 효용이 더 커질 거라고요. 그러면 이런 어떤 산 모양이 생길 거예요. 산 모양이. 이해되세요? 산 모양이 생기는데 여기에 그런 산 높이가 뭐가 된다? 효용이 된다. 그 얘기 산 높이가 효용이 되는데, 그러면 산 높이가 효용이 되는데 어느 점을 찍었어요. 이 점을 찍어서 산 높이를 점을 찍으면 이 높이하고 똑같은 점들이 높이가 똑같다는 것은 뭐 효용이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이 높이하고 똑같은 점들이 무수히 많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 높이가 똑같은 점들을 쫙 이렇게 연결을 하다 보면 뭔가 이 산을 감싸는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산을 둥그렇게 감싸는 어떤 선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쪽으로 잠깐 점이 이동을 하게 되면 산 높이가 더 높아질 거고, 그 산을 감싸는 또 이러한 어떤 둥근 산을 감싸는 선이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뭐 제가 나름대로 그래도 입체적으로 그림을 잘 그렸잖아요. 잘 그렸지만 이 3차원 공간은 우리가 눈에 보기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제학이라는 과목은 뭐라고요? 모든 경제 현상이 발생을 했을 때, 모든 경제 현상이 발생을 하면 그 경제 현상을 2차원 평면에다가 보여주고 설명하는 게 바로 경제학 이론입니다. 그래서 불편하기 때문에 이 녀석 있잖아요. 이 녀석을 갖다가 바닥에다 투영을 시키는 거예요. 바닥에다 이렇게 투영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투영을 시키고, 얘도 이런 식으로 투영을 이렇게 시켜요. 그러면 투영을 시켜서 이 바닥만 본 게 바로 무차별 곡선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결국 등고선하고 똑같죠. 여러분 등고선 아시죠? 해발 높이가 똑같은 애들을 이렇게 모아놓잖아요. 이렇게 모아놓잖아요. 해발 높이가 똑같은 걸 모아놓은 거, 이 등고선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하고 이 산 높이가 똑같은 산 높이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배웠어요? 여러분 지리 시간에 이 먼 거리를 가야 높이가 똑같아지니까 이쪽 완만하고요. 짧은 거리를 가도 높이가 같아지니까 어떻게 된다? 이런 가파르고 이렇게 배웠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 무차별 곡선은 무차별 지도라는 표현도 쓴다고요. 그러면 이 총 독립 변수가 2개고 종속 변수가 하나인데, 이 녀석을 갖다가 2차원 평면상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그리기 위해서는 어느 한 변수를 상수로 고정시켜 놔야 되겠죠. 상수로 고정시켜 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걸 2차원 평면상의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러면 x, y가 변수가 되는 거고 u라는 변수를 상수로 고정시켜 놓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변수가 상수로 고정돼 있다고 할 때 u 바 쓰거나 u 제로 이렇게 쓴다고요. 그래서 이 u를 상수로 고정시켜 놓고 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우하향하면서 원점에 볼록한 이러한 무차별 곡선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차별 곡선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둥근 산 모양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다는 얘기야. 여기서 높이가 똑같은 걸 갖다가 바닥으로 쾅 투영시킨 거예요. 무차별 곡선이란 말이야. 그러면
실상 보면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를 사과를 한 개, 이거 사과라고 할게요. 사과를 한 개, 그다음에 배 있어요. 배를 5개 구입하는 게 효용이 똑같다는 얘기고요. 사과를 만약에 2개, 배를 3개 구입하는 것도 효용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과 한 개, 배 5개, 사과 2개, 배 3개를 구입하는 것이 이 소비자에게는 동일한 효용을 주더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질은 우하향할 수밖에 없겠죠. 왜 우하향하느냐? 이 점이 지금 A점이고요. 이 점이 지금 B점이고요. 이 점이 지금 C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A에서 B로 점이 이동을 했어요. A에서 B로 점이 이동을 하게 되면 배의 개수는 똑같지만 사과 개수가 하나 더 늘어났죠. 사과 한 개 더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배의 개수는 똑같은데 사과를 한 단위 추가로 증가시켰다면 필연적으로 효용이 커졌을 거라고요. 그러면 A하고 B는 당연히 동일한 무차별 곡선상에 있으면 안 되겠죠. 반드시 B점 효용이 더 크다고요. 그러면 A점에서 B점으로 갔을 때 효용이 커졌어요. 그럼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YZ를 포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무차별 곡선은 우하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무차별 곡선 성질은 뭐냐면 성질은 원점에서 멀리 갈수록 높은 효용이 되겠죠. 원점에서 멀리 갈수록 산도표가 높아지겠죠. 재화를 더 많이 구입하니까. 그래서 X재화의 소비를 증가시킬수록 Y재화의 소비를 증가시킬수록 효용이 증가 방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으로 갈수록 효용이 커진다. 세 번째 성질은 뭐냐면 교차할 수가 없어요. 교차할 수가. 그래서 이렇게 무차별 곡선이 이런 U0의 무차별 곡선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U1의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하나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무차별 곡선이 교차되고 있죠. 그럼 만약에 이 점이 A점이고 이 점이 B점이고 C점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무차별 곡선 성질에 의해서 U0상의 무차별 곡선에서 A점과 B점의 효용이 똑같겠죠. 그다음에 노란선 U1의 무차별 곡선상에서 또 뭐야? A하고 C가 효용이 똑같겠죠. 그럼 AB 같고 AC 같으니까 BC가 같아야 되는 논리가 발생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 C가 더 바깥에 있기 때문에 효용이 더 높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호의 이행성을 만족하지 못한다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 선호의 이행성 같은 거, 이행성은 나중에 재정학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선호의 이행성이에요. 여러분들 이건 크다란 얘기고요. 이렇게 하는 것은 더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더 선호한다는 얘기거든요. 표시 방법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어떤 여학생한테 물어봤어. A, B, C 세 남학생을 세워놓고 어떤 여학생한테 물어봤어요. 너 A, B 남학생 중에 누가 마음에 드니? 교수님 저는 A가 더 마음에 들어요. 아 그래? 그럼 B하고 C 중에 어떤 남학생이 마음에 들어? B가 마음에 들어요. 아 그래? 그럼 A하고 C 중에 누가 마음에 듭니까? 아 교수님 C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상하죠. AB 중에 AB가 좋고 BC 중에 B가 좋다면 AC 중에 A가 좋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선호의 이행성을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B 같고 AC 같은 BC 같아야 된다. 그래서 선호의 이행성을 만족하지 못한다. 교차되면 안 되고요. 마지막이 이제 뭐냐면 마지막 성질이 좀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자, 우하향을 해. 우하향하죠. 근데 이것도 우하향하고요. 얘도 우하향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원점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볼록하게 우하향해요. 원점에서 바라봤을 때 볼록하게 우하향한다고. 자,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계 대체율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한계 대체율,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of XY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계란 말이 나왔잖아요. 한계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네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계가 나오면 뭐가 첫 번째? 마지날이다 무조건. 마지날. 한계 마지날이고 두 번째는 얘는 뭐야? 미분의 개념이다. 미분이고 미분했으니까 뭐가 돼? 기울기가 되겠죠. 기울기가 되고 네 번째는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라? 해석할 때 독립변수가 한 단위 추가로 변했을 때 종속변수가 얼마큼 변하는가? 그러니까 무엇이 한 단위 변했을 때 뭐의 변화분? 이렇게 나면 무조건 한계라는 개념이 딱 등장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한계 대체율이라는 개념은 뭐냐? 자, 한계 대체율은 이걸 다시 한번 볼까요? 한계 대체율은 자, 그러니까 우리 이 점이 A점이고 이 점이 B점이고 이 점이 C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A점에서 C점으로 점이 이동을 했다. 그러면 X를 한 단위 추가로 증가를 시켰죠. 그러니까 Y를 두 단위를 포기했죠. 그래서 무엇이 똑같아? 효용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한계 대체율의 정의는 X제 한 단위를 추가로 소비했을 때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Y제 양이에요.
x 한 단위를 추가로 증가시켰을 때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y제형이야. 그러면 여기서 자 델타 x분의 델타 y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델타 x가 얼마예요? 1이죠 1. 델타 y는 마이너스입니다. 5, 2, 3으로 2가 아닙니다. 그래서 얘가 1이고 마이너스 2예요. 그런데 이 또 마이너스 부가 우리한테 싫은 거야. 왜 그럴까? 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어떤 재화의 소비를 증가시킬 때는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다른 재화의 소비를 감소시킬 수밖에 없다라가 이게 마이너스 부가 의미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절대적인 교환 비율이 알고 싶어. 그러니까 어떤 재화를 증가시키면 다른 재화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우리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교환 비율이 중요할 거라고요. 그래서 1대2, 1대3, 1대1분의 1, 그 절대적인 교환 비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플러스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놓고 이 마이너스를 없애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를 없애면 델타 x분의 델타 y야. 델타 x분의 델타 y는 무조건 이거의 기울기죠. 그래서 무조건 횡축 변수의 변화량분의 종축 변수의 변화량은 뭐가 된다? 무조건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버리니까 어떻게 된다? 기울기의 절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한계 대체율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에 뭐가 된다? 절대값이 되는 거예요. 한계 대체율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에 절대값이 되는 거예요. 하나 더. 이 소비자는 사과 한 단위를 추가로 소비를 하고 배를 2개를 포기해도 효용이 똑같아요. 사과 하나를 추가로 증가시키고 배를 2개를 포기해도 효용이 똑같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소비자가 잘 들어보세요. 사과 한 단위를 추가로 소비를 했을 때 효용이 100이 늘어난다면 자 배를 하나 추가로 증가시키면 효용이 얼마큼밖에 안 늘어날까? 50밖에 안 늘어나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사과 한 개하고 배 2개가 똑같아. 그러면 사과 한 개를 먹었을 때 효용이 100이 늘어나는데 배를 2개를 먹어야 효용이 100이 늘어날 거라고. 그 배 한 개를 증가시키면 50밖에 안 늘어난다는 얘기야. 그러면 사과 한 개를 추가로 소비해서 효용이 100이 증가를 했다면 사과의 한 개 효용이 100이라면 배 한 단위를 추가로 소비해서 효용이 증가하고는 5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50분의 100 뭐가 된다? 2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계속 나옵니다. 이거 계속 나와요.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 마이너스 붙고요. 마이너스 붙고 아래 첨자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크로스가 돼요. my분의 mux가 돼요. 되고 그다음에 얘가 2야. 누구게? 제가 앞으로 순서는 있잖아요. 순서는 무조건 XY예요. 소비자 이론 순서는 XY고요. 생산자 이론 들어가게 되면 LK야. 순서는 LK. 자, L은 뭐라고요? 노동. K는 자본이 돼요. 자본이. 그래서 무조건 이 녀석이 기준이 된다 그래서 이 녀석이 기준이 되고 끝나는 것은 얘로 끝나는 거예요. 뭐냐? X 한 개당 Y 몇 개, 노동 하나당 자본 몇 개. 다시 X 한 개당 Y 몇 개, 노동 하나당 자본 몇 개 이렇게 해서 간다고요. 그래서 제가 소비자 이론에서 이제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중간중간에 이제 질문을 할 거란 말이에요. 소비자 이론에서 이게 누구 개니? 그럼 뭐 여러분들 Y개입니다. 답하시면 돼요. 누구의 가치야? X의 가치입니다. X 몇 개의 가치야? 한 개의 가치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지금 X 한 개당 Y가 두 개가 교환된다. 그 두 개라는 것은 결국은 배의 개수, Y제 개수죠. 근데 사실상 따지고 보니까 누구의 가치야? X의 가치예요. X의 몇 개의 가치? 한 개의 가치야. X제 한 개의 가치를 Y제의 개수로 표시한 거라고요. 자, 두 개, 누구 개라고요? Y개입니다. 누구의 가치? X의 가치입니다. X 몇 개의 가치? 한 개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자, X 한 개당 Y가 두 개가 막 교환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연습을 좀 하고 가자고요. 연습을 좀 하자. 그래서 일단 생산자 이론 들어가게 되면 뭐다? 누구 개냐? 그러면 K개입니다. 누구의 가치야? L의 가치야. L 몇 개의 가치? 한 개의 가치 답하시면 되는데 일단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하고 갈게요. 뭐냐? X 한 개를 추가로 증가시켰을 때 포기에는 Y제양 또 마이너스 붙어요. 마이너스 붙고요. 자, P가 나온다고 했어요. P가 나오잖아. 여기 뭐라고요? 아래 참자 Y가 되고요. 여기 아래 참자 X가 되는 거예요. 이 누구게? Y개. 누구의 가치? X의 가치. X 몇 개의 가치? 한 개의 가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이미 아직 안 배웠구나. 이거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한계 변환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MRTXY 한계 변환율이 있어요. MRTXY. 그러면 얘는
x 한 개를 추가로 증가시킬 때 포기는 y제 또 마이너스 붙어요. 마이너스 붙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mc가 되거든요. mc 뭐야? 이게 뭐야? yx가 되는 거예요. 3 누구게? y게. 누구의 가치? x의 가치. x 몇 개의 가치? 한 개의 가치. 오케이? 그래서 항상 MRS XY, MRS XY, 그 다음에 MRS XY, 분자부터 MU XY, 이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게 중요해, 이게. 이거 XY, PXY, MRT XY, 그 다음에 MC XY. 이게 나중에 이제 생산 가능 곡선이 길게 되거든요. 또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이제 우리 생산 자율론 들어가게 되면 이제 MRTS LK라는 게 있거든요. MRTS LK. 그러면은 노동 하나를 추가로 투입했을 때 포기는 자본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가 M, 여기가 P가 돼, P. 자, 여기 뭐? 그렇지, K. 여기 뭐? L. E, 누구게? K게. 누구의 가치? L의 가치. L 몇 개의 가치? 한 개의 가치. 노동 하나의 가치를 자본의 개수로 표시한 거예요. 노동 하나는 자본이 두 개가 막 교환되는데, 생산자는 배워요. 자, 이제 절대 혼동하지 마. 이게 별거 아닐 것 같지만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합니다. 자, MUI, MUX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암기를 하지 않으시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게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한계 대체율이 만약에 이제 이게 3분의 2라고 합시다. 이게 3분의 2라고 생각해 보세요. 3분의 2. 그러니까 아까 1대2는 뭐 쉽지만 3분의 2면 얘가 두 개당 세 개가 교환되는지 세 개당 두 개가 교환되는지 무지 헷갈려요. 그런데 이제 일단 암기를 해보면 뭐라? x 한 개당 y가 3분의 2개가 교환되는 거예요. x 한 개당 y가 3분의 2개. 이 3분의 2개는 누구게다? y개. 누구의 가치다? x의 가치. x 한 개의 가치야. x 한 개의 가치를 y제의 개수로 표시했다고요. 그럼 한 개당 3분의 2개가 교환된다는 얘기는 동일한 배수를 해주면 세 개당 2개가 교환된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한 개당 3분의 2가 교환된다는 얘기가 세 개당 2개가 교환된다는 얘기가 똑같은 말이야. 근데 1번이 중요해, 2번이 중요해. 1번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한 개당 교환되는 교환비율이 중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한계 대체율 설명 좀 드렸고, 그럼 이제 한계 대체율 체감의 법칙 60페이지에 한계 대체율 체감의 법칙이 나와 있어요. 그 무차별 곡선이 지금 뭐냐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잖아요. 볼록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한계 대체율이 체감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차별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XJY의 소비를 증가시키고 YJY의 소비를 줄여감에 따라서 그 교환되는 교환 비율이 점점 작아지죠. 이걸 한계 대체율 체감의 법칙이라고 해요. 자, 근데 제가 지금 왜 한계 대체율이 체감합니까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그 설명 방식은 잘못된 설명 방식이에요. 근데 왜 그 잘못된 설명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데 뭐 이게 제가 지금 이 경제학 시간이거나 그러면 왜 그게 잘못된 설명 방식이냐에 대해서 또 열심히 또 설명을 하셔야 돼요. 우리 재정학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 뭐 대충 그런가 보다 한계 대체로 체감하기 때문에 원점 볼록하나 보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일단 볼게요. 뭐냐면 이 소비점 봐보세요. 이 소비점은 지금 사과를 굉장히 적게 구입하고 있고 배를 굉장히 많이 구입하고 있잖아요. 응? 자, 한계용 체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계용 체감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한계용 체감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재화의 소비량이 작을 때 그 재화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얘기잖아요. 그 가치가 크다는 얘기고 재화의 소비량을 증가시켜감에 따라서 그 소중함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 한계용 체감 아닙니까? 그러면 이 소비점에서는 지금 사과는 굉장히 적게 구입하고 있죠. 사과의 한계용은 높아나자. 매우 높을 거라고. 왜? 사과는 소중하니까. 근데 배는 굉장히 많이 구입하고 있어요. 배는 굉장히 많이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배는 소중하지 않아. 소중하지 않아요. 그러면 소중한 사과가 하나 늘어났어요. 늘어나면 굉장히 기쁘겠죠. 그러면 이제 배를 포기할 용의가 있을 텐데 배는 소중하지 않아. 배는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덜 소중한 배는 한 3개까지 포기할 용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좀 이해가 되죠. 근데 사실상 잘못된 설명 방식이거든요. 자, 다시 그러면 여기는 사과는 굉장히 많이 구입하고 있고 배는 적게 구입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사과는 소중하지 않고 배가 소중하겠죠.
그러면 사과 3개당 배 1개 교환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 1대1 이렇게. 그쵸? 그러면 자, 이때 1대3 한계 대체율 얼마입니까? 3. 1대1 한계 대체율 1이죠. 이때 한계 대체율이 3대1이니까 우리는 한계 대체율은 뭐다? 한 개당 교환되는 교환 비율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 1, 3분의 1 이런 식으로 X를 소비를 증가시키고 Y를 소비를 감소시켜감에 따라서 한계 대체율이 점점 감소하는 현상을 한계 대체율 체감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볼록합니다. 왜 볼록합니까? 한계 대체율을 체감하기 때문이다 라고 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특수한 무차별 곡선이 나와 있어요. 묵지막지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해요. 정말 이 특수한 무차별 곡선으로 재정학에서 계속 나와요. 첫 번째 두 제화가 완전 대체 관계, 두 번째는 두 제화가 완전 보완 관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정말 계속 나와요. 계속. 이걸 반드시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재정학 공부를 하셔야 된단 말이야. 두 제화가 완전 대체 관계 있어요. 완전 대체 관계 있다는 얘기는 두 제화가 완벽하게 서로 대체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차별곡선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하향하는 직선이 된다는 얘기는 어느 구간에서 무엇이 똑같다는 얘기, 한계 대체율이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죠. 한계 대체율이 체감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느 구간에서나 X제하고 Y제가 정확하게 교환되는 교환 비율이 정확하게 완벽하게 교환된다는 얘기합니까? 그게는 완벽한 대체 관계라는 얘기야.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게 만약에 5만원짜리 뭐야? 지폐. 5만원짜리 지폐 누구야? 신사임당. 얘는 세종대왕. 1만원짜리 지폐라고 합시다. 그럼 5만원짜리 지폐하고 1만원짜리 지폐 완벽하게 교환되죠. 몇 대 몇으로? 1대5로. 얘가 이 구간에서도 1대5로 교환되고 여기도 1대5로 교환되고 모든 구간에서 5만원짜리 지폐하고 2만원짜리 지폐는 1대5로 완벽하게 1대5로 교환 비율이 일정하게 교환된단 말이야. 그래서 완벽한 대체 관계다. 완전 대체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 대체 관계인데 그러면 이제 무차별 곡선이 바깥으로 갈수록 이제 효용이 더 커지겠죠. 이게 커지는데 바깥으로 효용이 커지는데 그러면 아까 제가 이 무차별 곡선을 어떤 효용 함수를 그림을 그리면 이 무차별 곡선이 나온다 그랬잖아. 효용 함수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무차별 곡선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우하향하는 이런 직선의 무차별 곡선이 도출되기 위해서는 효용 함수가 어떤 형태를 가져야 되는가? 효용 함수가 직선의 방정식이 돼야 되겠죠.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 유틸리티는 ax 더하기 by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그런데 이 녀석을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려야 된다? 어떤 u라는 변수를 상수로 고정시켜 놔야 되잖아요. u를 상수로 고정시켜 놔요. 그럼 이제 y축 변수로 정리를 해보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더하기 b분의 u가 되겠죠. 그러면 이 절편이 어떻게 된다? b분의 u가 되는 거고요. 이 절편값은 뭐가 된다? a분의 u가 되겠죠. a분의 u.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뭐야? u는 지금 상수로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얘를 2차원 평면상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상수로 고정시켜 놔야 되기 때문에 이 u라는 변수는 어떤 변수가 될까? 즉 외생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 외생 변수가 변하잖아. 이 좌표상에 없는 변수가 외생 변수라 했잖아요. 외생 변수가 변하면 선 자체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 직역의 설명 좀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자 한계 대체율 봐보세요. 한계 대체율은 이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한계 대체율이죠. 여기는 y 절편이니까. 그러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 한계 대체율 MRS XY가 뭐야? 마이너스 b분의 a니까 절대값이니까 b분의 a가 결국 뭐가 돼요? 한계 대체율이에요. 그러니까 a하고 b는 지금 상수 취급되니까 한계 대체율이 b분의 1을 일정하다. 상수를 일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한계 효용 b로 계산하잖아요. 그럼 여기가 mu 어떻게 x mu y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효용 함수를 x에 대해 미분하는 거예요. 효용 함수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게 되면 by는 상수로 취급되니까 날아가고 a가 되는 거 아닙니까? mu x a. 얘를 y로 미분하게 되면 p mu y b b분의 a가 되는 거예요. 한계 대체를 일정한 거고요. 두 제화 완전 대체 관계. 네, 그러면 두 제화가 완전 대체 관계에 있으면 두 제화가 완전 보완 관계도 있겠죠. 보완 관계.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커피가 있어요. 커피가 있고 커피가 x라고 하고 설탕이 있어요. 설탕이 y라고 합시다. 이때 효용이 있어요. 효용이.
효용이. 자, 이 소비자는 굉장히 까다로운 소비자여 갖고요. 커피하고 설탕이 완벽한 보완 관계예요.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워서 이 사람은 커피 한 스푼에다가 설탕을 정확하게 2스푼 타먹는 거예요. 그럼 효용 2라고 합시다. 정확하게 무조건 1대1로 타먹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면 여기서 1, 1, 2, 2 이렇게 해볼까요? 그럼 이때 얘가 3, 1, 3 효용 얼마예요? 2, 1, 4 효용 2, 2 효용 2, 3, 2 효용 2. 어떤 얘기 하시겠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 소비자는 커피하고 설탕을 완벽하게 1대1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커피를 한 스푼 묶어 놓고요. 설탕을 3스푼 줘도 효용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한 스푼은 버릴 거예요. 1대4 줘도 효용이 계속 2로 멈춰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설탕을 2스푼 묶어 놓고요. 커피를 딥다 갖다 줘도 이제 커피를 버리기 시작해요. 무조건 1대1. 그러니까 1대2 주면 또 2대4, 이렇게 3대6 이런 식으로 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L자로 꺾여요. L자로. 무슨 얘기냐? 여기가 1, X가 1, 여기가 Y가 2잖아요. 그럼 1대3, 1, 3 효용이 똑같다고요. 무차별 곡선의 모든 점 효용이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가 2, 2 효용이 똑같다고요. 3, 2도 효용이 똑같다고요. L자로 꺾이겠죠. 그럼 여러분들 L자로 꺾여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 수많은 소비 묶음들 중에서 어디를 초이스해야 될까? 다 효용 2야. 어디를 초이스해야 돼? 이걸 초이스해야 되겠죠. 이것을.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 이걸 초이스해야 될까? 여러분들 1, 3, 1, 4, 2, 2, 3, 2 재화의 소비량이 많아지죠. 많아지더라도 효용이 똑같아요. 그럼 지출액이 가장 작은 것은 뭐야? 1, 2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꼭지점에서 앞으로 소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소비를 하게 되면 얘는 뭐 한다? 지출액은 늘어나겠죠. 더 많이 구입하니까. 하지만 효용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꼭지점에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가면 뭐야? 2면 여기 4가 된다고 얘기해요. 무조건 이 꼭지점에 소비를 하는 거예요. 꼭지점에서. 그렇다면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두 재화가 완전 보완 관계가 이런 경우야. 왼쪽 신발, 오른쪽 신발. 왼쪽 신발 놔도 오른쪽 신발 계속 갖다 효용이 커질까? 장갑 한쪽만 계속 갖다 효용이 커질까? 아닐 거라고요. 안경도 안경을 이쪽만 갖다 줘. 커질까? 안 그럴 거라고요. 양말도 한쪽만 계속 갖다 줘봐. 효용 커진다고. 양말은 바꿔 신을 수 있어요. 발가락 양말 빼고. 아무튼 그게 바로 완전 보완 관계라는 얘기. 알겠죠? 그러면 이러한 어떤 완전 보완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효용함수가 도대체 어떤 형태를 가져야 되는 효용함수가 레온티에프 효용함수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레온티에프 효용함수 같은 경우 재정학에서 매년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 반드시. 응? 레온티에프 효용함수. 예, 이런 거예요. 레온티에프 효용함수는 이런 거. 미니멈 x, y예요. 이렇게. 맥시멈도 있어요. 맥시멈. 그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고. 그래서 그럼 얘는 무슨 얘기냐? 두 변수 있죠. 두 변수의 값 중에서 미니멈 작은 값이 효용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 5. 둘 중에 작은 거 5죠. 그냥 5, 5가 되는 거고 5, 6. 둘 중에 작은 거 5죠. 5, 7. 5야. 6, 5. 5. 7, 5. 5. 둘 중에 작은 값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럼 여기가 5, 5, 5, 6, 5, 6, 5, 5란 얘기지. 그럼 어디를 소비해야 돼? 여기를 소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레온티에프 효용함수가 나왔다. 무조건 둘은 같아야 돼요. 무조건 얘가 같아야 돼. 그럼 이렇게 레온티에프가 나왔다. 무조건 같은 거야. 무조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레온티에프가 일단 나왔다. 무조건 이퀄 하고 접근하면 다 문제가 풀려요. 그러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효용함수랑 어떻게 구성합니까? 구성해 드릴게요. 얘는 효용함수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유틸리티는 미니멈 해놓고요. EX, Y 이렇게 되는 거예요. EX, Y. 이렇게 구성하면 돼요. 그러면 X 무조건 같아야 되죠. 그럼 얘가 무조건 같아야 돼요. 어떻게 한다? EX는 Y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무조건 같아야 돼, 두 개가. 그래서 그럼 X를 1 대입하면 2죠. Y 2 대입하면 2죠. 이거죠. 1, 3 해봐. 1 대입하면 2, 3 대입하면 3. 둘 중에 작은 값 2. 효용 2라고요. 이렇게 구성하면 된다고요. 감 잡으셨나요? 됐죠? 이제 일반화 시켜볼게요. 이제 일반화 시켜보자, 일반화.
일반화시키면 유틸리티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무조건 꼭지점에서 이렇게 되는데, 그럼 효용함수를 구성해 한번 해볼게요. 유틸리티는 미니멈 해갖고요, ax, by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두 재화를 x하고 y를 몇 대 몇의 비율로, b 대 a 비율로 구입해야 돼요. a 대 b 아닙니다. 만약에 b가 x가 b 값을 갖고, 그럼 ab가 되죠. 그럼 y는 a 값을 가지고 a, b 같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두 재화의 구입비는 b 대 a예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용어 좀 기억할게요. x분의 y, 얘는 5, 1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x를 5개 구입하고 y를 10개를 구입했다. 그러면 x를 x 한 개당 y를 2개 구입하는 거예요. x 한 개당 y가 2개 구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 x분의 y를 우리는 두 재화의 구입 비율이라는 표현을 써요. 두 재화의 구입 비율, 두 재화의 구입 비율이라는 표현을 써요. 두 재화의 구입 비율. 그래서 x하고 y를 b 대 a로 구입하게 되고, 그럼 두 재화의 구입 비율이 얼마예요? b분의 a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가 b면 여기는 a가 되고, 2b면 2a가 되고, b 대 a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될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어떻게 된다? b분의 ax가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진짜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나왔다. 그럼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이렇게. 무조건 이게 나오면 어떻게 된다? 는 하면 돼. ax는 by. 이렇게 하기로 했죠? 그럼 이걸 통해서 이 식이 도출되죠. 두 재화의 구입 비율이 b분의 1을 일정해요. 그럼 여러분 또 하나는 우리 미분할 때 있잖아요. 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곡선이 부드러워야 미분이 돼요. 이렇게 부드러워야 미분이 된다고요. 이런 거죠. 이런 거 꺾이는 거. 이 미분 안 돼요. 꺾인다. 이 미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부드러워야 돼. 그러니까 이 미분이란 개념은 독립변수의 변화가 미세하다면 종속변수의 변화도 미세해야 돼요. 뭐 급격하게 변동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분이 안 돼요, 여기. 그러니까 이 레온티에프 효용함수는 한계 대치율 자체를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정의를 안 내려, 우리가. 기울기가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굳이 얘기를 하면 무차별 곡선이 수직인 구간에서는 한계 대치 0이고 수평인 구간에서는 수직인 구간에서는 무한대고 수평인 거 0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이쪽은 구입하지 않으니까 한계 대치율 자체를 정의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레온티에프 효용함수 무엇이 일정하게 무엇이? 두 재화의 구입 비율이 b분의 1을 일정한 거고요. 그럼 얘는 무엇이 일정한 거야? 선형은 한계 대치율이 b분의 1을 일정해요. 한계 대치율이 b분의 1을 일정하고요. 얘는 두 재화의 구입 비율이 b분의 1을 일정한 거예요. 이 두 개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 얘기했어요. 정말. 그 다음에 한 재화가 비효용제인 경우가 있죠. 이것도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비효용조. 이게 나중에 나오거든요. 비효용제. 어떤 재화의 소비를 증가시켰을 때 효용이 증가하는 재화를 뭐라고 그래요? 효용제, 선호제라고 표현을 쓰고요. 어떤 재화의 소비를 증가시킬 때 오히려 효용이 감소하는 재화. 그걸 비선호제, 비효용제라는 표현을 써요. 쓰레기, 공해물질 이런 것들이 비효용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재화의 소비를 증가시켰을 때 효용의 증가분을 뭐라고 한다? 한계효용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런 비재화, 쓰레기, 공해물질 이런 것들은 재화의 소비를 증가시키면 오히려 효용이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의 효용 증가, 효용 변화분을 한계효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한계 비효용이라는 표현을 써요. 한계 비효용. 한계 비효용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가 그랬죠. 인간한테 이로운 것들은 뭐예요? 체감을 해요, 여러분들. 인간한테 이로운 것들은 체감을 하고요. 인간한테 해로운 것들은 체증을 해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한테 이로운 것들은 뭐예요? 효용 있잖아. 효용은 좋은 거잖아요. 체감을 하고요. 생산도 이로운 거잖아. 생산도 체감을 해요. 단 비용 이런 거 있잖아요.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비용. 이런 것들이 체증을 해요. 그러니까 한계 비효용도 체증하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이거요. 쓰레기를 구입해요. 쓰레기. 효용, 한계효용 이렇게 있잖아요. 0, 0, 1, 마이너스 10, 2, 마이너스 30, 3, 마이너스 60. 그럼 쓰레기 한 단위를 추가로 소비하게 되면 효용이 10이 감소를 해요. 2개 구입하면 20이 감소를 해요. 이때 30이 감소한다. 이게 한계 비효용 체증이라고 해요. 고통은 가중되는 거야. 한계 비효용은 체증합니다. 한계 효용은 체감하고 한계 비효용 체증을 해요. 그러면 얘가
자, 여기가 쓰레기가 있고, 여기 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쌀. 일단 무차별 곡선은 어떻게 된다? 이런 형태를 가져요. 우상향을 해요. 왜 우상향 하냐면 첫 번째 보세요. 이 점에서 쓰레기를 소비를 증가시켰어요. 효용이. 감소해버리겠죠. 쓰레기 효용이 감소하는 재화니까. 그러면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쌀을 증가시켜줘야 효용이 커지겠죠. 그래서 우상향 하고요. 우상향 하는데 얘도 우상향 하는데 이렇게 우상향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보세요. 자, 그러면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뭘 생각을 해야 돼? 아, 한 개의 효용은 체감을 하고 한 개의 비효용은 체증을 한다. 그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한번 접근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소비점 있죠? 이 소비점에서는 쓰레기도 작고 쌀도 작아요. 쓰레기도 작고 쌀도 작죠? 그럼 쌀에 대한 한 개의 효용 높아요. 왜? 쌀은 소중하니까. 쌀에 대한 한계가 매우 높을 거라고. 쌀은 소중하니까 쌀에 대한 한계율이 높아요. 근데 쓰레기는 굉장히 적게 가지고 있어요. 쓰레기 한계 비효용은 좀 견딜만 하겠죠. 좀 작아요. 쓰레기 한계 비효용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쌀도 작고 쓰레기도 작아. 쌀은 소중해. 쌀은 소중한데 쓰레기는 좀 약간 견딜만 해. 그렇게. 그러면 소중한 쌀이 하나 늘어났어요. 효용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 견딜만한 고통스럽지 않은 쌀은 쓰레기는 한 3개를 받아도 상관이 없다. 그 얘기야. 교환되는 비율. 여기는 이제 반대겠죠. 여기는 창고에 쓰레기가 가득가득 쌓여 있고요. 쌀도 가득가득 쌓여 있어요. 쌀은 소중하지 않아. 근데 쓰레기의 고통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쵸? 그러면 정말 그 고통스러운 쓰레기가 줄었어요. 그 효용이 급격하게 커지겠죠. 고통스러운 쓰레기 하나 줄여줬어요. 그러면 소중하지 않은 쌀을 3개까지 포기할 용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는 거고, 효용의 증가 방향이 어떻게 될까? 쓰레기는 줄어들수록 쌀은 많아질수록 효용이 커지는 거예요. 효용의 증가 방향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갈수록 효용이 커진다고 얘기해요. 이것도 아셔야 돼요. 나중에 나와요. 재정학에서. 자, 중립점은 볼 필요 없고요. 자, 무차별 곡선 5글자로 뭐라고요? 동일한 효용.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저번 시간에 그 소비자 균형을 공부했었잖아요. 소비자 균형에서 동일한 효용하에서 동일한 지출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고 동일한 효용하의 지출을 극소화한다. 그게 소비자 균형을 달성한다. 최소 비용 최대 효과, 효율성을 달성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그러면 이제 동일한 효용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면 무차별 곡선은 무엇이 등장할까요? 이제 동일한 지출이 필요하겠죠. 그게 예산선이에요. 그러니까 다 뭐라고요? 자, 무차별 곡선 5글자로 뭐라고요? 동일한 효용. 그럼 예산선 5글자로 뭐야? 동일한 지출. 무차별 곡선 5글자로 동일한 효용. 예산선 5글자로 동일한 지출 되는 거예요. 지출. 지출. 그래서 근데 소비자 이론과 생산자 이론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소비자 이론 수요 공급의 이론하고 소비자 이론과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수요 공급 이론 할 때는 어떤 재화를 한 개만 구입했었죠. 그러니까 Q D 수요량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만약에 재화가 2개 있다면 어떻게 돼요? X제 수요량, Y제 수요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QXD, QYD 이런 식으로 막 표현하게 되면 쓰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소비자 이론 들어가게 되면 그냥 얘를 X라고 써버려요. 얘를 또 Y라고 써버려요. 그냥 이게 편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의 지출액 있죠. 소비자의 총 지출액 이렇게 썼죠. PQD 이렇게 썼잖아요. 이게 소비자의 지출액 총 지출액이었잖아.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된다? PX X 쓰고요. PY Y를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X, Y가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거예요. 뭐냐, 변수 X, Y의 의미도 갖고 있지만 X제의 소비량, Y제의 소비량이라는 개념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봅시다. 그러면 자, X제에 대한 지출액은 PX, X가 되겠죠. X제와의 지출액이고 Y제와의 지출액은 PY, Y. 그러니까 Y제의 지출액이 되겠죠. 두 개 더하면 총 지출액이 되겠죠. 근데 이게 이 총 지출액은 소득을 벗어날 수가 없겠죠. 이게 계산제약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앞으로 돈을 다 쓴다라는 가정하에서 분석을 해요. 이퀄에서 분석을 할 거라고요. 그럼 총 변수가 5개의 변수가 등장합니다.
PX, X, PY, YM 5개의 변수가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서 소비자가 선택해야 되는 선택 변수는 뭐다? XY예요. XY가 선택하는 거지. 왜냐하면 PX, PYM은 우리가 소비자가 선택하는 선택 변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배웠었잖아요. XJY 가격이 100원이야. YJY 가격이 100원이야. 소득이 1,000원이야. 1,000원일 때 너는 XY를 1개, 9개 살 거야. 5개, 5개 살 거야. 그래서 소비자가 선택하는 초이스 베리애블 선택 변수는 결국 뭐냐면 XY를 선택하는 것이지 PX, PY를 선택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얘는 모형 외부에 주어지잖아. XJ 가격은 XJ 시장에서 주어지는 거고 YJ 가격은 YJ 시장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PX, PYM은 모형 외부에서 주어지는 외생 변수가 되는 거고 XY만 이 소비자가 선택하는 선택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된다? 이걸 또 XY 평면상의 그림을 그려. 그리게 되면 PX, PYM은 모형 외부에서 주어지는 외생 변수이기 때문에 PX, PYM이 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예산선 전체가 변하겠죠. 예산선 전체가 선 자체가 뒤집어지겠죠. 똑같아요. 그럼 얘를 XY 평면상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Y로식을 정리해주자. Y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PY분의 PX X 더하기 PY분의 M이 도출되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된다? 이 녀석이 예산선의 기울기, 그 다음에 예산선의 Y의 절편이 되겠죠. 이렇게 된다. 절편이. 그럼 예산선 한번 그려봅시다. 예산선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이 우하에는 직선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가 절편이 뭐라고요? PX분의 M, PY분의 M이죠? PY분의 M. 여기는 이제 PX분의 M이 되겠죠? PX분의 M 되고요. 이걸 또 암기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여기 있죠? 이 점. 자, M은 단위가 뭡니까? M. 소득이니까 원이겠죠? PX, XJ와 가격이야. 단위가 뭐야? 원. 개돼요. 자, 원과 원이 만나면 개돼요. 여러분들, 나눗셈 있잖아요. 나눗셈에서는 분자하고 분모의 단위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분자하고 분모의 단위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분자하고 분모의 단위가 같잖아. 원이면 새로운 단위를 만들어요. 개예요. 근데 분자하고 분모의 단위 달라요. 그럼 누가 이겨? 개가 이겨요. 분자가 이겨요. 근데 곱하기는 단위가 같으면 안 돼요. 여러분 1,000원 곱하기 10원 있어요? 없어요? 곱하기는 뭐가 돼요? 곱하기는 단위가 달라야 돼. 원개 누가 이겨? 원이 이겨. 개명 누가 이겨? 개가 이겨.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개가 한번 이때 개가 졌지. 근데 개가 이겨요. 개가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단 말이야. 1,000원 곱하기 10개 10,000원이죠. 10,000개가 아니지. 그 얘기거든요. 그럼 10개 곱하기 5명 50명입니까? 50개죠. 감 잡으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10개의 사과를 5명에 나눠주면 50개를 나눠주는 거 50개. 개이거든요. 그 다음에 더하기는 단위가 무조건 같아야 되겠죠. 1,000원 더하기 10개는 없죠. 원 더하기 원은 원, 개 더하기 개는 고양이 아니에요. 개예요, 개. 그래서 자, 개가 된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개. 자, 지금 이게 사과란 말이에요. 사과야, 사과. 그 사과의 단위가 뭡니까? 개죠. 근데 개하고 원하고 같이 붙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개도 뭐야? 개가 되는 거야, 개가. 어떤 얘기냐면, 자, 지금 1,000원 있어요. 소득이 1,000원이야. 소득이 1,000원이고, XJY 가격이 100원이에요. 소득이 1,000원이고 XJY 가격이 100원이야. 그럼 이 소비자가 몰빵 X만 구입하게 되면 몇 개 구입할 수 있습니까? 10개 구입할 수 있죠. 어떻게 구했어요? 이렇게 나눴잖아요. 10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개명은 6개가 되지. 50개의 사과를 5명에서 나눠 가졌다. 한 명당 10명이 아니라 10개죠. 그 얘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원과 원이 만나면 개 된다. 개 돼. 그래서 일단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어떤 암기하셔야 되냐면 최대한 소비자가 이 점을 초이스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몰빵 최대한 뭐만
X제만 구입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최대한 구입할 수 있는 X의 양은 뭐가 된다? PX분의 M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몰빵 Y만 구입했다는 점이잖아요. 그럼 최대한 구입할 수 있는 Y제 양은 소득을 Y제 가격으로 나눈 거예요. 이거 최대한 구입할 수 있는 X제 양 PX분의 M개, 최대한 구입할 수 있는 Y제 양 P분의 M개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선 안쪽에 있는 점은 이 소비자가 소득을 다 쓰지 않고 남겼다는 얘기고요. 예산선 바깥에 있는 점 뭐야? 이 소비자가 자기가 주어진 소득으로 선택이 불가능한 점이고요. 예산선 상에 있는 점 뭐다? 소비자가 주어진 소득 다 써버린 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비자가 주어진 돈을 다 쓴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뭐야? 예산선 상에서 일단 구입할 거라고 이제 가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비자는 이 삼각형 내부 있죠. 삼각형 내부에 어떤 소비점도 이 소비자는 초이스가 가능하죠. 그래서 삼각형 내부의 모든 점들을 소비자가 주어진 소득으로 자기가 구입이 가능한 소비점들 연결한 거예요. 뭐 하는 거다. 그래서 예산집합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산집합, 예산집합, 예산집합.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뭐가 돼? 얘는 예산선의 기울기가 되는데 예산선의 기울기 의미를 한번 따져볼까요? 예산선의 기울기 델타 X분의 델타 Y가 이게 예산선의 기울기잖아요. 근데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예산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되죠. 그럼 뭐가 돼? PY분의 PX. 하하, 아까 설명했네. 잖아요. 이렇게 아래 점자, 아래 크로스 된다 그랬어요. 그럼 자, 이 누구게? Y개, 누구의 가치? X의 가치. X 몇 개의 가치? 한 개의 가치.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래 첨자가 나와요. 이 아래 첨자가 나오면 무조건 분자부터 해석하는 거예요. X 한 개당 Y가 두 개가 교환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MU X 나누기 MU Y다. 3 누구게? Y개 누구의 가치? X의 가치. X 한 개의 가치다. X 한 개당 Y가 세 개가 교환됩니다. 이게 별거 아닐 것 같죠?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합니다. 분자부터 X 한 개당 Y가 두 개.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PY 나누기 PX다. 그러면 얘는 Y 한 개당 X가 두 개 교환되는 거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자 PX의 단위가 뭡니까? 원이야 원이 X제가 원이 되는 거고요. PY는 Y제 가격이 원이 되겠죠. 그럼 X제 가격이 2,000원이고요. Y제 가격이 1,000원이야. X제 가격이 2,000원이고 Y제 가격이 1,000원이에요. 원과 원이 만나면 아까 개 된다 그랬죠. 개야 개. 그러면 사과의 가격은 2,000원이고 배의 가격은 1,000원이야. 1,000원이야. 그러면 이 소비자가 시장 가서 내가 사과 하나를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서 배를 두 개를 포기해야 되겠죠. 사과가 두 배만큼 비싸니까. 어떻게 구했어? 이렇게 구했잖아요. 두 개. 이 두 개는 누구게? Y개. 누구의 가치? X의 가치. X 한 개의 가치죠. X 한 개의 가치를 Y제 개수로 표시한 거예요. 그쵸? 이게 이제 두 제와의 상대 가격이 되는 거예요. 상대 가격, 상대 가격. 자, 그런 얘기들이 63페이지까지 나와 있고요. 예산선의 이동. 자, 아까 제가 모형 외부에서 주어졌던 외생 변수 PX, PYM. 이 녀석들이 변하게 되면 선 자체가 뒤집어진다. 그래서 만약에 X제와의 가격이 상승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이 X제와의 가격이 분모했어. 이 가격이 상승을 했어. 절편값이 작아지겠죠. 작아지고 여기는 그대로 있고 X제 가격이 상승.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 X제를 구입할 수 있는 구입 영역이 약간 좁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X제 가격이 하락했다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X제의 구입 영역이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Y제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되겠죠. Y제 가격. Y제 구입 영역이 좁아지는 거고요. Y제 가격이 하락했다. 이렇게 되겠죠. Y제 가격이 하락했다. 그럼 만약에 마지막에 이제 뭐요? 마지막은 소득이 변했다. 소득이 변하게 되면 예산선의 기울기는 그대로 유지된 채 소득이 증가했다. 나란히 바깥으로 가겠죠. 소득이 증가했고 소득이 감소했다. 이렇게 가겠죠. 자, 그 다음에 뭐 두 제와의 구입비율이 동일한 비율을 동시에 그건 뭐야? 이게 뭐냐면 만약에 X제와의 가격이 100원이고 Y제 가격도 100원이고 소득이 1,000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 어떻게 된다? 10이 되겠죠. 바로 나와야 돼. 10. 그쵸? PX분의 M, P분의 M 10 나와요. 근데 두 제와의 가격이 동일한 비율로 이렇게 동시에 하락했어요. 동시에 하락하게 되면 얘가 예산선이 20, 20으로 바뀌겠죠. 잖아요.
50분의 1000 최대한 구입할 수 X증 22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소득은 동일하게 유지된 채 두 재화의 가격이 동일한 비율로 동시에 하락하게 되면 소득이 증가한 효과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두 재화의 가격이 동일한 비율로 동시에 상승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소득이 55, 소득이 감소한 효과가 똑같단 말이에요. 마지막 두 재화의 가격과 소득까지도 동일한 비율로 동시에 변해버렸어요. 다 두 배로 늘어났어요. 예산서는 그대로 있겠죠. 그대로. 자, 이제 소비자 균형을 이제 도출 한번 해봅시다. 소비자 균형. 자, 여기서 예산선이 이렇게 했어요. 예산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제 아까 우리 예산선의 절편, 여기는 뭐라고요? PY분의 M. 암기하시라 그랬어요. 여기는 PX분의 M. 암기하셔야 돼요. PX분의 M. 자, 이때, 자, 여기다 이제 무차별곡선을 이제 그림 그리면, 무차별곡선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무차별곡선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 점이 A점이고요. 이 점이 A점이고, 이 점이 B점이고요. 이 점이 C점이야. A, B, C, C점이에요. 그러면 A, B, C 중에 여러분들 선택을 해야 돼. A, B, C 중에 여러분 선택하는데 어디를 선택을 할까? 대부분 뭐 B 아니면 C 하겠죠. A라고 하는 학생들 없겠지. 설마 A라고 하는 학생들은. A라고 하면 안 돼요. 자, 어딜까? C를 선택을 해야 돼요. C를.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뭘 해야 돼? 무차별곡선은 동일한 효용, 예산선은 동일한 지출. 그러면 A, B, C는 동일한 무차별곡선상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효용이 똑같겠죠. 효용이 똑같은데, 자, A는 어디 갔어? A는 은행 갔어, 지금. 뭐 돈 빌리러, 대출 받으러. 왜냐면 예산선 바깥에 있는 점이죠. 돈 빌리러 갔어요. 그런데 B점은 예산선상에 있어요. 돈을 다 써버렸죠. C점은 뭐야? 예산선 안쪽에 돈을 남겼죠. 그럼 C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돈을 다 쓰기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무차별곡선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죠. 그냥 나가봐, 이렇게 바깥 나갔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뭐가 돼? D가 돼, D. B, D. 그럼 B하고 D 중에 어디를 선택할까? D를 선택해야 돼. B하고 D 중에 D를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 B하고 D는 무엇이 똑같아요? B하고 D는 동일한 예산선상에 있기 때문에 B하고 D는 무엇이 똑같아요? 지출액이 똑같죠. 그런데 무차별곡선 바깥으로 갈수록 효용이 더 커진다 그랬잖아. B보다 D가 효용이 크다고요. 그러면 이러한 반달 모양이 있는 안 되겠죠. 무차별곡선 최대한 바깥으로 나가보는 거예요. 그래 효용이 가장 커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차별곡선 최대한 바깥으로 나가보니까 이 점, 여기 2점이 돼요. 이 점에서 X를 이만큼 구입하고 Y를 이만큼 구입하게 되면 그때 이제 소비자 균형이 달성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점에서 어떻게 된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무차별곡선의 접선의 기울기하고 예산선의 기울기가 일치하죠. 그 무차별곡선의 기울기는 뭐야? 한계대체율 mu x mu y 이게 뭐요? 무차별곡선의 기울기고 예산선의 기울기는 얘가 되잖아요. by분의 px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일치해야 된다. 중요한 조건입니다. 한계대체율과 무차별곡선 예산선의 기울기 같아야 돼요. 중요한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2고요. 얘도 2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얘도 x 한 개다 y가 두 개가 교환되고 얘도 x 한 개다 y가 두 개가 교환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차이입니까? 여러분들 얘는 뭐냐면 얘는 자 다시 한번 무차별곡선은 동일한 효용, 예산선은 동일한 지출. 그래서 얘는 소비자가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면서 x 한 개당 y가 교환되는 교환 비율이고 얘는 소비자가 동일한 지출을 유지하면서 x 한 개당 y가 교환되는 교환 비율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x를 좋아하고 y를 좋아하는 정도가 다르죠.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무차별곡선이 다 다를 거라고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뭐야? 소비자의 주관적인 교환비라는 표현을 쓰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한 가격에 직면해 있어요. 얘는 시장에서의 객관적인 교환비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관적 교환비율과 객관적 교환비율이 같을 때 소비를 하세요. 오케이. 이게 바로 소비자 균형 조건이고 양변에다가 만약에 px분의 muy를 양변에 한번 곱해보세요. 곱해보시면 어떤 셈? 곱해보시면 얘가 px분의 mux가 되고 얘는 py분의 muy가 나오죠. 그렇죠? 보면 그런데 이거 어디서 배웠죠? 이거? 야, 우리 한계유형 이론에서 배웠잖아. 한계유형 균등의 법칙. 그래서 x 1원당 한계유형과 yj 1원당 한계유형 같을 때 소비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두 재와의 주관적 교환비율과 객관적 교환비율이 같을 때 소비하세요라는 얘기는 각 재와 이론당 한계율 같을 때 소비하세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 효용 이론에서 도출된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 무차별 곡선에서의 소비자 균형 조건과 결국 같아지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또 하나 XY 이렇게 있어요. XY 이렇게 있으면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첫 번째 수식이 크면 첫 번째 재화를 증가시켜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무차별 곡선 먼저 배웠어? 예산선 먼저 배웠어? 무차별 곡선을 먼저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뭐가 돼?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첫 번째 수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첫 번째 수식이 돼요. 그러면 이 녀석이 더 커. 그러면 얘가 더 커요. 그럼 얘가 크다는 게 똑같죠. 왜냐면 부등호의 양변의 양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부등호의 방향이 변하잖아요. 이러면 X재화를 증가시키고 Y를 줄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커요. 그 두 번째 재화를 증가시키고 이렇게 줄이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MUY분의 MUX가 만약에 얘가 있고 PY분의 PX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가 이런 상황이야. 2고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때가 X재화의 가격과 Y재화의 가격이 모두 100원을 일치해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때는 X 한 개당 Y가 두 개가 교환되고 있죠. 단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면서. 그냥 여기는 둘 다 가격이 다 100원이야. 그럼 X 한 개당 Y가 한 개가 교환되고 있어요. 단 동일한 지출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이 소비자는 X를 한 개를 X 한 개를 받고 Y를 두 개를 줄여도 무엇이 똑같아? 효용이 똑같아. 그러면 이 X 한 개의 가치를 이 소비자는 뭐야? Y 두 개로 표시하고 있는 거야. X 한 개의 가치를 YJ 두 개로 지금 자기 느끼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X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야. X 한 개에다가 Y의 두 개의 가치를 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장 갈 때 둘 다 100원짜리야. 뭘 더 사야 돼? X 더 사야 되겠죠. 자기는 나는 지금 주관적으로 X 한 개당 Y의 두 개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데 시장 갔더니 X 한 개에다 Y 한 개밖에 가치 부여 안 하고 있어. 그럼 X를 더 사야 되겠죠. 이거 좀 바람직하지 않은 소비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예전에 했던 거와 똑같아. 효용 극대화 해보자고요. 효용 극대화. 자, 효용 극대화예요. 그럼 동일한 뭐라고요? 지출. 동일한 지출. 응? 동일한 지출이에요. 그러면 동일한 지출이야. 그러면 여기서 자, X를 한 단위 증가시켰어요. 한 단위 증가시켰어요. 동일한 지출 Y를 몇 개 줄여야 돼? 두 단위를 줄이는 거야. 아니, 한 개죠, 한 개. 한 단위를 줄이는 거죠. 왜냐면 둘 다 100원짜리니까 X 하나 더 사고 Y 한 개 줄여도 무엇이 똑같아? 지출이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 소비자는 X 한 단위를 받으면 Y를 두 개까지 줄여도 효용이 똑같다고 했는데 시장에서 한 단위밖에 안 줄였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Y 한 단위가 남죠. 만큼의 무엇이 효용이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출 국소화. 똑같아요. 지출 국소화. 지출 국소화는 동일한 효용이다. 동일한 효용. 그래서 X를 한 단위 증가시켰어요. 그 Y를 몇 개 줄여야 돼? 동일한 효용. Y를 두 개 줄여야 되겠죠? Y를 두 단위 줄였어요. 그러면 X 한 개를 받고 Y를 두 개를 줘도 효용이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때 X 한 개를 소비를 하게 되면 100원이 더 들어가고요. Y는 두 개를 줄이니까 200원이 줄겠죠. 즉 지출은 100원이 줄어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비자가 지금 효용 극대화를 문제를 추구를 하던 지출 극소화 문제를 추구하던 간에 이 소비자가 일단 취할 행동은 뭐다? X를 증가하시고 Y를 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영원히 그럴 수 없다 그죠. 왜냐하면 여기가 X, Y 이렇게 있어요.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 볼록하고요. 예산선은 그냥 무조건 예산선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소비자가 취할 행동은 X를 증가시고 Y를 줄이라 했잖아. 그럼 X를 증가시고 Y를 줄여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한계 대체율 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이 녀석이 자꾸 떨어질 거라고요. 근데 X를 증가하시고 Y를 줄여가더라도 예산선의 길이가 일정하니까 P와 B의 PX는 그대로 고정되어 있을 거라고. 그럼 이 녀석이 어떻게 된다? 1이 될 때까지 계속 소비를 변동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 A, B, C 중에 뭘 선택을 해라? C를 선택을 해라. 그럼 얘는 1번 문제, 2번 문제.
2번 문제가 되겠죠. 자, 다시 A, B, C 있죠. A, B, C는 무엇이 똑같아? 동일한 효용. 그런데 예산선이 안쪽으로 갈수록 지출이 줄어들잖아. 그 다음에 B, D, E 중에 뭘 선택해? E를 선택해. B, D, E 중에 E를 선택을 해요. 그럼 B, D, E는, 자, B, D, E는 무엇이 똑같아요? 무엇이 똑같아? 지출액이 똑같죠. 동일한 예산선이니까. 근데 가장 바깥으로 하는 게 이거잖아. 예, 효용이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B, D, E 중에 E를 선택한다는 1번 문제죠. 동일한 지출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문제예요. 알겠죠? 자, 중요한 얘기 됐고. 그래서 66페이지 그림을 잠깐 보시면 66페이지 첫 번째 그림 한번 봐보세요. 무엇이 픽스되어 있어요? 예산선이 픽스되어 있죠. 동일한 지출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무차별 곡선이 자꾸 바깥으로 나가고 있어요. 효용 극대화 문제고요. 두 번째 그림은 무엇이 픽스되어 있어요? 무차별 곡선이 픽스되어 있어요. 동일한 효용인데 자꾸 예산선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지출 극소화의 문제. 결국은 효용 극대화든 지출 극소화는 어떻게 된다? 두 개가 같아야 된다는 조건은 변함이 없다. 소비자 균형으로 조정 과정. 자, 이거 아까 여기 나와 있고요. 자, 특수한 소비자 균형. 무조건 뭐해라? 이퀄. 그랬죠. 아까 무조건 이퀄하면 돼. 이퀄. 그 다음에 이제 두 제하고 완전 대체 관계. 아,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두 제하고 완전 대체 관계는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 제하고 완전 대체 관계는 자, 예를 들어서 효용함수 이렇게 있어요. 그럼 AX 더하기 BY죠. 그럼 얘가 한계 대체율이에요. MRS XY. 한계 대체 뭐야? B분의 A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봐. 두 제화가 완전 대체 관계일 때는 어떻게 돼요? 무차별 곡선이 우하하는 직선이야. 그럼 예산선은 당연히 우하하는 직선이고 무차별 곡선도 우하하는 직선이야. 그럼 이 조건이 성립되기가 힘들어요. 이 이퀄 성립되기 힘들단 말이에요. 둘 다 상수니까. 그럼 얘가 만약에 얘가 크다라고 했어요. PY를 PX보다 크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지금 예산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가 PX분의 M. 여기는 PY분의 M이죠. 그런데 무차별 곡선이 더 가팔라. 그러면 MRS XY가 더 커. 그럼 가파르니까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겠지. 더 가파르겠죠. 무차별 곡선도 직선이고 예산선도 직선이야. 그러면 이 점이 A점이고 이 점이 B점이에요. B점. 어디를 선택해야 돼? B점을 선택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A하고 B. 자, 무조건 예산선은 동일한 지출. 무차별 곡선은 동일한 효용. 그러면 A하고 B는 동일한 예산선상에 있기 때문에 지출이 똑같죠. 근데 무차별 곡선이 바깥으로 갈 수 효용이 커지잖아. 이렇게. 그럼 최대한 바깥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 여기까지 가는 거지. 그래서 얘는 X만 사는 게 정답이에요. X만 사는 거. X는 몇 개 사? 최대한 구입할 수 X지양 PX분의 M 개 사는 거예요. X만 사는 게 정답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때는 이렇게 돼버리면 뭐야? Y만 사겠지? Y만. 이렇게 되면. 자, 이때는 예산선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무차별 곡선이 더 완만해요. 완만해서 가장 바깥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여기죠. Y만 몰빵 사는 게 정답이에요. 그럼 만약에 우연히 같을 수도 있겠죠. 같아버리면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겹쳐버리죠. 이때는 같아버리면 예산선이 있고요. 무차별 곡선이 겹쳐버려요. 그러면 어느 소비점을 소비해도 무방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가격효과, 대체효과, 소득효과 나와 있습니다. 정말 이제 이런 재정학이 공부하시면 느끼겠지만 이 가격효과, 대체효과, 소득효과 정말 지겹게 나와요. 지겹게. 엄청나게 나와요. 재정학에서 엄청나게. 자, 우리 좀 꼼꼼하게 공부합시다. 대체효과, 소득효과. 엄청나게 나온다. 엄청나게. 자, 우리가 가격 변화의 효과가 있어요. 가격 변화의 효과는 이제 가격 효과라고 해서 프라이스 이펙트 가격 효과라고 불렀을 거야. 앞으로 가격 효과. 근데 이때 가격 변화의 효과는 이제 우리가 순수한 가격 변화의 효과가 있고 비순수한 가격 효과의 변화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대체 효과예요. 대체 효과를 Substitution Effect, SE라고 앞으로 쓸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SE라고 쓰면 대체 효과입니다. 그럼 대체 효과는 여러분들이 동일한
항상 무차별 곡선에서 논의되는 개념이에요. 즉 동일한 무차별 곡선에서 논의되는 개념이니까 동일한 동일한 효용이라는 뜻이에요. 동일한 효용. 그러면 그러면 만약에 XJY의 가격이 하락했다고 합시다. XJY의 가격이 하락했어요. 만약에 그러면 PY분의 PX가 떨어졌겠죠. XJY의 가격만 하락했으면 두 JY의 상대 가격, 이게 뭐죠? 예산선의 기울기가 좀 완만해지겠죠. 그럼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싸진 XJY를 더 구입하고 상대적으로 비싸진 Y를 줄이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싸진 X를 구입하고 싸진 X를 늘리고 상대적으로 비싸진 Y를 줄인다. Y를 X로 대체했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X분의 Y가 어떻게 된다?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자, 앞으로 PY분의 PX가 있고 X분의 Y가 있어요. 그럼 무조건 얘는 둘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이 녀석이 커지면 얘도 커지고요. 얘가 작아지면 얘도 작아져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어떤 얘기 했었냐면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이 점을 선택했다면 무차별곡선 이 점을 선택했다면 이 점에서 어떻게 돼요? 예산선과 접하겠죠. 예산선의 기울기가 P여는 PX죠. 그러면 이때는 X를 어떻게 된다? 이만큼 구입하고 Y를 이만큼 구입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X분의 Y는 뭐라고요? 두 재화의 구입 비율. 그럼 X값분의 Y값은 뭐라고요? X값분의 Y값은 원점에서 근 직선의 기울기죠. 이게 결국 따지고 보니까 이 녀석은 뭐야? 접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고 얘는 원점에서 근 직선의 기울기예요. 원점에서 근 직선을 굉장히 다시 한번 강조드렸잖아요. 그럼 이때 PY분의 PX가 작아졌어요. 작아졌다는 얘기는 접선의 기울기 이쪽으로 갔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분명히 아까 동일한 무차별 곡선상에 논의되는 게 대체 있고라 했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면 원점에서 그 직선의 기울기도 완만해지겠죠. 이렇게 한다는 얘기, 이렇게. 원점에서 직선은 완만해져. 그러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싸진 X를 늘리고 상대적으로 비싸진 Y를 줄였다. Y를 X로 대체했거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접선의 기울기는 원점에서 근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무차별 곡선상에서 이렇게 논의된다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소득 효과를 논의를 해야 되는데 소득 효과는 인컵 이펙트예요. 소득 효과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실질 소득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하고 가야 돼요. 실질 소득. 실질 소득이라는 개념이 또 뭡니까? 자, 여러분 소득이 있어요. 소득이 이렇게 있어요. 소득이란 1,000원. 소득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소득이 증가를 했어요. 소득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럼 소득이 증가한 거지? 소득이 증가했어요. 근데 1,000원, 2,000원은 뭐야? 명목소득이에요. 여러분들 느낌상 명목소득이 중요해? 실질소득이 중요해? 실질적인 소득이 중요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소득이 1,000원에서 2,000원 명목소득이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물가가 있잖아요. 물가가 100원짜리가 500원 됐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득은 2배 증가를 했는데 물가가 5배 뛰어버리면 실질적인 소득은 줄었겠죠. 그렇잖아요. 그럼 과거에 이게 초코파이 가격이 100원짜리일 때 나는 소득 1,000원 갖고 몇 개를 사 먹을 수 있었어요. 그때는 10개를 사 먹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500원짜리 4개밖에 못 사 먹는단 말이야. 원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얘기냐. 우리 실질적인 소득이 결국은 뭐냐면 10개에서 4개로 줄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 소득은 앞으로 개야, 개. 그러니까 초코파이, 내가 살 수 있는 초코파이 개수가 실질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명목 변수를 실질 변수로 바꾸려면 앞으로 뭐야? 물가로 나눠주면 되고요. 이 자체가 실질 변수죠. 실질 변수를 명목 변수로 바꾸려면 물가를 곱해주면 돼요. 알겠죠? 자, 앞으로 명목 변수를 실질 변수로 바꿔라 물가로 나눠주고요. 실질 변수를 명목 변수로 바꿔라 물가를 곱해줘라. 곱해줘.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소득이 동일한 상황에서 어떤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실질 소득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고요. 재화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실질적인 소득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소득요가 봅시다. 그럼 X재화의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소득이 증가하죠. 소득이 증가를 해요. 그럼 실질소득이 증가를 했을 때 그 재화의 소비량이 증가할지 감소할지는 알 수가 없죠. 왜? 정상재냐 열등재냐를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X재가 만약에 정상재라고 합시다. 정상재면 우리 소득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X재 소비가 증가할 거고, 만약에 X재가 열등재라면 X의 소비량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자, 만약에 X재가 정상재라면 대체 효과에 의해서 X재 소비량이 늘어났고 소득 효과에 의해서도 X재 소비량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X재가 정상재라면 X재 소비량 반드시 증가를 하겠죠. 근데 만약에 X재가 열등재라면 만약에 대체 효과는 소비량이 늘어나지만 소득 효과는 소비량이 감소해 버린다고요. 감소해요. 그래서 만약에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를 압도하게 되면 X제의 소비량은 증가를 하겠지만, 만약에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를 압도하면 X의 소비량이 줄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X제의 가격이 하락했는데 소비량이 줄어버릴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기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의 법칙이 위배되는 재화라 했잖아요. 기펜제.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기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 기펜제는 열등제야. 그러니까 열등제인데 일반적인 열등제에 비해서 어떻게 된다? 아주 강한 열등제. 굉장히 소득 효과가 대체적으로 압도하는 그 열등제가 바로 기펜제가 되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지금 너무너무 가난해갖고요, 그 90%를 라면만 먹어. 너무너무 가난해서 90%가 라면만 먹어요. 그리고 가끔씩 소득이 좀 생기면 이제 밥을 먹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라면의 90%를 라면 먹기 때문에 라면이 주식이야, 주식. 우리 아일랜드에서 감자가 주식이었다 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라면이 주식이야. 그런데 라면 가격이 올라갔어요.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라면 가격이 막 올라갔다고 합시다. 라면 가격이 올라갔어요. 실질 소득이 대폭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인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너무나 삶이 핍박해졌어. 너무 핍박해졌어. 어떻게 해야 이제 라면을 더 먹어야 돼. 소고기를 아예 못 먹어. 실질 소득이 감소했으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따져봤더니 라면 가격이 올라갔더니 삶이 힘들어져갖고 라면을 더 먹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펜제야. 그게 기펜제. 감 잡으셨죠? 기펜제예요. 예, 그래서 그 그림이 이제 나와 있는데 이거 그림 한번 볼게요. 이게 그림 다 하셔야 돼요. 이 그림으로도 다 이게 재정학이 다 그대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Y가 있으면, 자, 눈에 보이는 것은 만약에 X제와의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했어. X제와의 가격이 하락하는 걸 봤잖아요. 하락하게 되면 매수한선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무차별곡선이 이렇게 있을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그 경제학에서는 이제 뭐냐면 여기서 이제 순수한 가격 하락 효과가 바로 대체 효과고요. 순수한 가격 하락 효과가 대체 효과고, 비순수한 가격 하락 효과가 소득 효과야. 그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를 이제 추려내는 거예요. 추려내는 어떻게 추려내냐면, 가격 하락 이후의 예산선 있죠. 가격 하락 이후의 예산선과 나란한 예산선을 가격 하락 이전에 무차별 곡선에 접하게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해갖고요, 이렇게 있으면 이런 점이 나오는 거지. 이런 점이 아까 이게 대체 효과라고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대체 효과는 동일한 무차별 곡선. 아까 설명드렸었죠.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이거 XY, 그러면 얘가 접선의 기울기죠. 그럼 PY분의 PX, 이 접선의 기울기가 좀 완만해졌죠. 그러면 원점에서 그 직선이 작아지죠. 접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면 원점에서 그 직선이 작아지잖아. 이게 대체 효과라니까요. 그러면 대체 효과 이제 이해되시죠? 대체 효과에 의해서 XJY 소비량이 이렇게 증가를 했죠. 이게 대체 효과에서 소비량이 XJY 소비량이 막 늘어났다고요.
그런데 A산선이 이렇게 나란히 가잖아. 나란히 가는 것은 뭐라고요?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똑같잖아. 소득이. 나란히 가면 소득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재화가, 잡으세요. 소득이 증가를 했을 때, 소득이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소득이 증가를 했을 때, 이 X재화가 정상재라면 그 소비량이 늘어나겠죠, 이렇게. 정상재라면 소비량이 늘어나겠지만, 그 재화가 열등재라고 생각해 보세요. 열등재면 소득이 증가했을 때, 그 재화의 수요가 감소해버리면 이렇게. 재화의 수요는 감소해버리면 이 열등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럼 여기서 있잖아요. 여기서. 자, 그러니까 A산선이 이렇게 나란히 가는 것은 소득이 증가했다고 보는 게 소득 효과예요. 그래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점이 이동을 한 것은 뭐야? A산선이 나란히 갔죠. 이게 소득 효과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소득 효과가, 얘가 인컴 이펙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 소득이 증가, 수요가 증가를 했죠. 정상재가 되는 거예요. 정상재가. 아시겠어요? 정상재가 되고. 근데 이제 만약에 열등재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열등재는. 자, 지울게요.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열등재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소득이 증가해서 소득 증가 수요가 X재를 기준으로 소득 증가 X의 소비량이 감소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게 열등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 소득 효과겠죠. 자, 그림 이해되시나요? 두 번째 그림. 열등재. 그런데 만약 기펜재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펜재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대체 효과에서 소비량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소득 효과가 아주 강한 열등재야. 소득 효과 소비량이 이렇게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수혜 법칙 위배되는 재화가 발생한다. 오케이.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이해되시죠? 중요합니다, 이거. 그럼 가격 효과의 부호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가격 효과 부호가 나와 있는데요. 부호는 뭐냐면요. 자, X재화의 가격이 있고 X재화의 소비량이 있어요. 근데 가격과 소비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그럼 그 부호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의 상관관계니까. 근데 반대로 움직여,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면 그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X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를 갖고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X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를 갖고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죠. X재화 하락. 여기도 X재화가 하락하는 걸 논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 그러면 X재화의 소비량이 감소하는 게 플러스야, 부호는. 증가하는 게 마이너스. 왜? 하락하는 걸 봤기 때문에. 감소한 게 플러스, 증가한 게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자, 여기, 대체 효과, 소득 효과, 그 다음에 가격 효과 있죠. 가격 효과. 여기가 정상재. 일반적인 열등재, 마지막 기펜재죠. 그러면 여기서 대체 효과. 자, 대체 효과는 전부 다 아까 대체 효과는 어떻게 된다? X의 소비량이 반드시 늘어나죠. 그럼 자, 아까 X재화의 가격이 하락해서 수요량이 늘어난단 말이야. 마이너스야. 그러면 정상재건 열등재건 기펜재건 간에 무조건 X의 소비량이 증가하잖아요. 증가하니까 대체 효과분은 다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소득 효과에서 정상재는 X재의 소비량이 증가하죠. 그게 마이너스예요. 근데 열등재는 X의 소비량이 감소하잖아요. 얘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여기서 그래서 정상재는 두 개를 더한 게 마이너스죠. 수혜법칙 위배되지 않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열등재 같은 경우는 대체가 더 커요. 하지만 기펜재는 소득 효과가 더 커버리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부호가에는 마이너스에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 효과가 플러스가 되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했을 때 수요량이 감소해버리는 수혜 법칙에 위배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정상재건 열등재건 기펜재건 간에 무조건 대체 효과는 마이너스죠. 무조건 대체 효과는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예외적인 현상이 있다는 얘기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와장창창 별표. 레온티에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레온티에프. 자, 보세요. 대체 효과는 동일한 무차별 곡선이야. 그러면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원점 볼록하면 이렇게 대체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 레온티에프 같은 걸 봐보세요. L자가 꺾여요. 무차별 곡선이.
꺾여버리면 이 점에서 아무리 두 재와의 상대각이 변하더라도 소비자의 변함이 없죠. 대체 효과가 0인 경우예요. 0인 경우. 0인 경우. 중요합니다. 0인 경우. 자, 보상변화, 대등변화가 나와 있는데 이 보상변화, 대등변화는 이게 방금 우리가 했던 게 보상변화거든요. 어떤 게 보상변화? 방금 했던 게 보상변화야. 그러니까 이렇게 방금 했던 게 보상변화라. 무슨 얘기냐? X제와의 가격이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해갖고요. 이렇게 갔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가격 하락 이후에, 그러니까 이게 효용이 커졌죠. 효용이 커졌잖아. 무차별곡선 바깥으로 효용이 커졌잖아요. 그 효용의 크기를 돈으로 환산해보자, 돈으로. 무슨 말겠어요? 그 효용의 크기를 돈으로 환산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게 그 돈으로 환산하다는 얘기는 이제 소득의 크기로 나타내보자는 얘기예요. 소득의 크기로. 그러면 가격 하락 이후의 예산선을 가격 하락 이전에 무차별곡선을 접하게 한번 그려보면 이게 나왔죠. 그러면 이 점과 이 점 어차피 효용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효용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효용이 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 소득의 변화 있죠. 그 소득의 변화가 뭐가 된다? 보상 변화가 돼요. 보상 변화. 그래서 보상 변화는 나와 있죠. 가격 변화 이후의 소비자 효용, 가격 변화 이후의 소비자 효용 있죠. 여기 있죠. 이 효용을 가격 변화 이전의 원래의 효용으로 돌이킬 때 우리가, 그러니까 효용이 커졌잖아. 그럼 가격 하락 이후의 가격책에서 원래의 효용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얼마의 돈을 뺐으면 되는가? 그쵸? 소득의 변화. 이게 보상 변화고, 대등 변화는 그게 아니라, 자, 대등 변화는 이렇게 변했어요. 그럼 이렇게 갑시다. 그러면 얘는 대등 변화는 그게 아니라 이 효용의 변화, 일단 대등 변화나 보상 변화 전부 다 뭐야? 효용의 변화를 소득으로 환산한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가격 변화 이후에 그 효용이 커졌단 말이야. 그 효용을 가격 변화 이전의 효용을 돌이키기 위해서 얼마큼 돈을 뺐으면 되는가? 이 보상 변화라고요. 대등 변화는 그게 아니라 이제 가격 변화 이전에 있죠. 이전에 이 예산선과 나라는 예산선을 가격 변화 이후에 이렇게 나란히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효용이 커졌잖아. 커졌는데 이 상태에서 과거의 가격 체계에서 얼만큼을 소득을 증가시켜주면 이 효용이 달성 가능한가? 이때도 소득의 변화가 나타나겠죠. 그게 바로 대등 변화예요. 그러니까 가격 변화 이후의 효용에서 얼마의 돈을 뺐으면 과거의 효용을 달성하는가? 보상 변화. 가격 변화 이전의 어떤 그 효용 수준에서 얼마의 돈을 주면 대등한 변화가 될 것인가? 이 대등 변이라고 된다고요. 그래서 뭐 이 보상 변화, 대등 변화도 나중에 재정학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차별곡선 이론 너무너무 중요한 아주 기본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소비자 이론의 응용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